최근의 상황을 보면요,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이제 서로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할 움직임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2주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의 군사력 사용을 지시했고요. 미국 이지스 구축함 세대를 베네수엘라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마약 차단이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이지스함 3척에 해병대 등 4,400명의 병력을 실은 상륙 준비함 3척이 지금 추가로 배치가 됐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카르텔이 바다를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상륙을 해서 카르텔을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마약 단속이 주권 위협이라면서 지금 450만 명의 민병대 동원령을 내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최악의 마약범이라면서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미국과 친화적인 정권을 만들고 싶겠죠. 베네수엘라의 수도는 카라카스고요. 산맥이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양새예요. 하지만 주요 군사기지, 공항, 항구가 해변에 있습니다. 이 미국의 3,000명 정도의 상륙 부대만으로도 여기를 장악하게 되면은 베네수엘라의 요충지가 바로 다 장악이 되죠. 그러면 카라카스에 있는 마두로 대통령은 힘을 잃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2020년 기준 확인된 매장량이 3천억 배럴로 세계 1위입니다. 미확인 매장량까지 합치면요 1조 배럴이 넘을 거로 예상되고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재 유가가 60달러니까 18조 달러에서 60조 달러의 자원을 가진 나라라는 거죠. 1918년에 석유 개발에 성공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은 국가가 됐고요. 1970년대 오일 쇼크가 2차례 왔었잖아요. 그때 고유가로 돈이 넘쳐나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유가만 믿고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했던 베네수엘라가 1981년 42달러였던 유가가 86년에 7달러까지 급락하면서 이 세금으로 운영되던 국가 인프라가 마비가 되는 거죠. 국민들은 봉기하고 결국 IMF 구제금융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서 대통령이 결국 탄핵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1998년에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하는데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재정을 보충합니다. 그 돈으로 국민들한테 집도 주고 돈도 주고 하면서 무분별한 복지 정책을 펼쳤는데 집권 이후부터 유가가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차베스 임기까지는 그럭저럭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석유 산업 국유화로 인해서 외국 기술과 자본은 모두 철수하죠. 신규 시출을 위한 투자는 또 없죠. 생산량이 점점 내려가죠. 거기다가 유가마저 내리니까 국가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보듯이 뻔한 일이 된 겁니다. 차베스가 사망하고 후계자 마두로가 대통령이 됐는데 막대한 지출, 부패, 국유화 정책을 이어가죠. 차베스 당시는 그래도 석유로 1조 달러의 수익을 얻었었거든요. 만약에 이 돈으로 생산에 재투자하고 새로운 부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다면은 베네수엘라는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스스로 경제를 붕괴시켰죠. 석유 산업은 부패한 경영과 부족한 투자로 초토화됩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베네수엘라 국민 평균 소득이 75%가 감소해요. 국민 25%인 700만 명은 나라를 떠납니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같이 중남미 국가에서 반자본주의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이 집권했을 경우에 경제 규모가 유사 조건의 국가들보다 평균 20%가 감소했습니다. 포퓰리스트가 권력을 잡은 후에 15년이 지나면요, 해당 국가 경제는 10% 이상 위축되었어요. 언론의 자유가 7% 감소했고 시민 권리는 8% 축소됐습니다. 정치적 자유는 13% 하락했다는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사우디 미국보다 더 많은 석유를 가지고도 처참한 경제 상황과 빈곤해진 국민들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자본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강력 추천한 책 자본주의자 선언에서는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도 얼마나 자본주의가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자본주의를 올바로 알아야 되겠죠.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국내에서는 빈익빈 부익부처럼 부작용이 떠오른다던가 안 좋은 이미지도 가지고 있어요. 국가 대 국가로 자본주의를 말하면은 이제 세계화가 되는 건데 강대국가 식민지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이 제공한 데이터를 보자면은 냉전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세계화가 시작된 1990년대에는 빈곤층이 38%에서 9%로 감소했어요. 2000년부터 2022년까지는
이 빈곤율이 29%에서 8.4%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선입견대로라면은 세계화로 인해서 개발도상국이 착취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극빈층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 경제가 급속성장한 게 중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성장 때문에 평균의 오류가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중국을 제외하고 뽑아보면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극심한 빈곤율이 28.5%에서 10%로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영향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기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요 9.3%에서 3.7%로 감소하고 문맹률이 절반으로 줄고요, 평균 기대 수명은 64세에서 73세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세계화로 인해서 기술이 저렴해졌고요, 현지의 구매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세계화의 순서를 보면은 영국이 먼저 발전했었고요, 서유럽과 미국이 이후에 발전하고 일본이 발전하고 아시아 4마리 용이 발전했죠. 그 중 하나인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가 인도인데 1991년에 경제 개혁을 해요. 당시 부채 주도형 경제 호황이 붕괴되면서 외환 보유액이 3주 내로 소진될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제 위기를 빌미로 무역 장벽과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경제 개혁이 이뤄집니다. 이후에 인도의 평균 소득은 현재 3배가 증가했고요, 극심한 빈곤율이 80%가 감소해요. 요약해보면은 경제를 개방한 나라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가장 강한 민주주의를 구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세계 5위 경제 대국이었었던 아르헨티나가 현재 몰락한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 경제는 붕괴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느냐? 붕괴된 국가들의 특징은요, 고립주의예요. 반봉건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대지주 계층 소수가 광대한 토지를 소유한 반면에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받지 못하고 노동자로 남습니다. 관세를 높여서 외국 상품의 유입을 막고 국내 산업을 보조금과 규제로 보호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효율적이면서도 경쟁력 없는 산업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겠죠. 그렇게 자기들의 부를 축적해 나갑니다. 권력자들은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얻고요, 이 구조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들어둬요. 이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죠. 1960년대 초반 평균 관세율이 수백 %에 달했던 나라입니다. 여기에 할당량과 무역 장벽도 있었죠. 수입된 트럭을요, 이 국경 인근에서 분해한 다음에 다시 넘어와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요. 그렇게 세계 시세보다 50%더 비싼 자동차가 국내로 팔립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거를 아르헨티나산 자동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역의 기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역의 기본은 분업이에요. 이 기업들은 전문화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에 집중을 하고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게 됩니다. 수출할 국가가 늘어날수록 파는 곳이 늘어나니까 가격 경쟁력은 더 강화되겠죠. 그리고 이익이 더 증가됩니다. 관세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게 되면 모든 제품을 소량 생산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되겠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경쟁력을 잃은 기업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에 개입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겠죠. 경쟁력을 잃은 산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이 나중에는 결국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 외화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비효율적이고 생산성 낮은 산업으로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오기도 어려우니까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외화 차입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국채 금리는 급등하게 되겠죠. 잦은 국가 부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원이 많은 남미 국가들이 이렇게 붕괴가 된 건데요. 한국이나 아프리카의 모리셔스 같은 나라들을 보면요, 민족 간의 분열이 존재하고 천연 자원도 없는 나라였는데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세계 무역 없이는 생존할 수 없구나 빨리 깨닫고 수출 산업을 육성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경공업부터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성장하죠. 그렇게 돼서 고소득 국가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는 개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은 이 가난한 나라의 공급업체를 자신의 비즈니스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게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는 거죠.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데 투자를 하면은 자신들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공장, 도로, 항구가 자연스럽게 건설이 되죠. 글로벌 공급망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인프라가 깔리면서 산업의 여러 발전 단계를 빠르게 건너뛰게 되는 거죠. 고속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화는 서로의 이익을 증대시켰고요. 극빈층이 해소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바이든 정부부터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관세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모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세계화로 갔던 경제가 역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베네수엘라와 남미 국가들이 했던 전철을 밟는 국가들이 늘어날 겁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은 수출 경쟁력을 잃고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면서 외화 부채는 늘어나고 국채 금리는 급등하고 투자는 줄어들고 외국으로 자본은 빠져나가고 국가는 이거를 통제하려고 하고 국민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악순환을 밟게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가들 몇 개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국가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제2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이 계속 늘어날 건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관세는 세계화를 역행할 것이다. 그동안 빈곤을 벗어나게 했던 자본주의가 퇴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자 선언 표지를 보면요, 일론 머스크의 자본주의는 언제나 옳았다 문구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요 이렇게 추천사를 써줬어요. 이 책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단순히 성공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옳았다는 점을 훌륭하게 설명하는 책이다. 특히 4장은 모두가 읽어야 한다. 이렇게 남겼는데요. 4장의 주제는요, 부자는 노동자를 착취해서 돈을 버는 도둑인가? 라는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우리들이 이 4장만큼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4장 말고도 이 책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